예, 오늘은 소비자 태도와 태도 변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비자 태도와 태도 변화는 우리 심리학에서 사회심리학 분야에 해당되는 태도와 태도 변화에서 다 배운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심리학에서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고,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어요. 왜 그럼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태도와 행동 간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연구를 했을까요? 그만큼 우리 사람들의, 인간들의 태도와 행동이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상황에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보였다는 거죠. 심리학자들의 눈에 관찰이 많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태도라는 것이 행동을 예측하는 예측 변인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측이 안 되고 일관성 없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소비자 심리학에서도 태도와 태도 변화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케팅 리서치를 하고 그 마케팅 리서치에서 측정한 여러 가지 소비자들의 태도와 관련된 내용들, 그 태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해서 마케팅 전략에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소비자들의 행동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다면 많은 문제가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태도라는 것이 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도와 태도 변화에 대해서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비자 심리학에서의 태도라는 것은 우선 소비자들이 어떻게 태도를 형성시키는지, 그리고 무엇이 태도를 변화시키는지에 가장 관심이 쏠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어떻게 태도를 형성시킬까? 어떻게 태도가 형성되는 것일까? 그런 태도가 형성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 태도와 행동이 왜 일치하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무엇이 태도를 변화시켰을까 하는 부분도 아주 중요한 과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소비자들의 태도와 관련된 내용들, 태도와 관련된 변인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케팅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며, 또 마케팅에 어떻게 적용이 되며, 전략을 만들 때, 특히 이제 광고 전략에서 이러한 태도와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선 태도와 행동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소비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는 요소가 있죠. 이 환경이라는 것은 바로 정보나 다양한 자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정보나 자극이 우리 인간들한테 노출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작동되어지는 것은 바로 인지적인 요소가 되겠죠.
지식이나 신념입니다. 아, 이게 뭐고 이게 어떻다 라고 하는 지식이나 신념과 관련된 인지적인 요소가 작동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평가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감정 요소가 작동이 되어져요. 이 감정 요소가 바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태도는 쉽게 얘기하면 단순하게 좋고 싫은지를 얘기하는 게 바로 태도예요. 좋으냐 싫으냐, 호불호를 얘기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들은 흔히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너 나 좋아해? 싫어해? 좋아? 싫어?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론 사람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어떤 대상, 사물, 의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태도라는 것이 형성되게 돼 있죠. 그리고 나면 그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라는 부분으로 연결되어져요. 그 행동이라는 건 바로 구매 의도라고 할 수 있고 의지라고 할 수 있죠. 우선 그런 구매 의도가 형성되면 그것이 바로 구매 행동으로 구매 실행이다라고 하는데 구매 행동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행동적인 차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태도와 행동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도식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심리학 개론을 통해서도 또 사회심리학의 태도와 관련된 내용에서도 다 배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러한 태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소비자 심리학에서 특히 마케팅이나 광고에서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어지고 활용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동의 변화가 태도의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태도가 바뀌면 행동도 바뀌게 된다는 거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태도를 알게 되면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광고 등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도와 행동 간의 문제는 마케팅이든 광고 등이든 매우 중요한 전략상 반드시 고려해야 될 그런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 소비자 심리학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변인들 중에서도 태도와 관련된 변인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태도의 그 정의, 이 정의를 보면 기본적으로 태도가 무엇이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다 알 수 있는 거죠.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태도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좋으냐 싫으냐를 얘기하는 게 바로 태도다. 이제 다만 이런 태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우리가 학문적으로 표현하에 보면 거기에 몇 가지 이제 필요한 부분이 덧붙여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선 우리가 광고를 하는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면 광고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업에서 자사 제품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득하여, 그죠? 설득을 해서 자사 제품을 이용하도록, 사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설득한다는 것이 기업에서 자기의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소비자가 그 제공된 정보를 가지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사용해 볼까? 한번 사볼까? 라는 마음이 들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광고는 거기까지가 역할이죠. 광고가 무조건 물건을 구매하게끔 만들어 주는 건 아니에요. 광고 말고도 그 물건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변이는 아주 무수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광고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만 결정하도록, 이 제품을 좋아하게끔 또는 궁금하니까 한번 사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까지가 광고의 목적이고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바꾸도록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들도 한번 좋아하게 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는 태도를 형성했다면 웬만해선 그 태도가 잘 바뀌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태도를 형성시키는 것도 어렵지만 일단 태도가 형성되고 나면 그 태도를 바꾸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태도에 대한 정의를 쭉 살펴봅시다. 우선 특정 대상에 대해서, 이 특정 대상이라는 것은 그것이 사람이 됐건 사물이 됐건 뭐 의견이 됐건 어떤 대상이든 다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 특정 대상에 대해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호불호죠. 일관성 있게 반응하려는 후천적으로 체득된, 즉 학습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타고날 때부터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정해지지 않죠. 물론 본능적으로 뭐 좋아하거나 회피하거나 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다 후천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습득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편향이다. 한번 정해지면 그렇게 정해진 대로 유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태도의 특성은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게 정의에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둬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면 이거는 시험 문제를 제가 출제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정 대상에 대해서 형성된다. 두 번째,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반응을 뜻한다. 거기에 태도의 방향과 수준과 강도가 결정되게 돼 있어요.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즉 호의적이냐 비호의적이냐의 방향이 결정되고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가 태도를 형성하고 또 강도는 어느 정도 강한지 약한지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방향, 수준, 강도를 다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번 태도가 형성되면 일관성 있게 반응하는 겁니다. 일관성 있게 반응한다.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쉽게 잘 안 변한다는 거죠. 태도가 한번 형성되고 나면. 그리고 네 번째가 후천적으로 체득된 것이다. 즉 학습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험에 의해서든 아니면 내가 직접 경험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보고, 그죠? 그게 사회학습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학습되어진 것이다 라는 거고, 태도는 그래서 선편향이다, 프레디스포지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태도의 기본적인 정의는 태도의 특성을 다 포함하고 있는 정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태도의 특성은 뭐 앞에서 얘기한 정의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특정 대상, 어떤 대상이 있어야겠죠. 태도라는 건. 그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좋은지 싫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태도다라는 거고, 거기에 이제 방향, 수준, 강도를 또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일정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일관성 있게 반응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후천적으로 체득되어졌다, 학습되어진 것이다. 또한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요게 이제 정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태도라는 게 뭘 좋고 싫어한다는 게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그 태도가 결정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게 태도라는 거예요. 그 태도의 특성을 알기 쉽게 이렇게 도식화해 놓은 그림입니다. 특성 중에 아까 방향, 수준, 강도라는 게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 디그리, 수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강도, 인텐서티라고 할 수 있죠. 이 세 가지가 학습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그리고 한번 형성되면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태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태도라는 게 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이제 우리는 태도를 표명하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도 나타나고 하는 거죠. 그죠? 그냥 수시로 우리는 뭐 좋아, 뭐 싫어, 넌 어때, 나도 좋아, 나도 싫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다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태도와 행동 간의 문제는 하여튼 뭐 우리 생활 주변뿐만이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그죠? 정치인들, 그다음에 광고, 설득 커뮤니케이션, 직장 생활, 그런 모든 영역 분야에서 이 태도라는 게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우리는 이 태도라는 문제를 중요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이 태도와 관련된 이론들을 많이 연구해서 발표를 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태도와 관련된 이론들을 살펴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은 사회심리학 속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심리학 개론책만 봐도 태도와 관련된 이론들을 기본적이고 중요한 이론들을 다 설명해 놨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분들은 개론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태도의 특성 중에 이제 방향, 수준, 강도를 지니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대상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태도의 대상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요. 뭐 옷이나 가전제품과 같은 유형의 제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특정 행위가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상은 다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뭐 어떤 의견에 대해서도 우리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고요.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든지 그 대상은 반드시 태도를 형성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한 구조를 지닌다라는 그 특성은 내적 일관성을 지닌다. 즉, 태도를 형성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고,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게 되면 그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 자꾸 접근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태도들 상호 간에도 구심성을 갖는다. 즉, 태도도 그런 형성되어 있는 태도들 간에 그 중심에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에 대한 태도가 여러 가지 상호 연관된 태도를 또 형성하게 되어 있죠. 안정적 성향을 지닌다라는 게 바로 일관성 있는 그런 부분이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뭘 좋아하게 되면 그 좋아하는 대상과 관련되어 있는 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 일반적으로. 그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기업의 한 제품이 마음에 들어요. 내가 정말 그 제품 써보니까 정말 좋아요. 그러면 그 기업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다 좋아하게 되잖아요. 써보지 않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그 제품이 나오는 회사 거니까. 이제 그런 식의 일관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과 강도에 있어서 다르다라는 것은 바로 방향, 수준, 강도. 그 대상물에 대해서 호의적인가 또는 비호의적인가 라는 부분이 바로 방향이에요.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죠. 그 대상물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의 정도를 얘기하는 게 바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확신이 또는 신뢰가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는 게 바로 강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좋아하는 정도에 대해서 나는 확실해. 아주 정말 나는 100% 확신해. 라고 한다면 그거는 강도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정도에 대해서 조금 확신이 들서요. 그러면 뭐 한 70%만 확신을 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반반이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수준과 강도의 차이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정말 내가 좋아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 좋아하는 부분이 있다 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확신을 어느 정도로 내가 나타내느냐 하는 게 바로 강도예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태도가 갖고 있는 특성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태도의 개념은 단순하지만 태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는 각각 개별적인 그 내용들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태도의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소비자 심리학에서는 바로 이 태도의 기능이란 부분이 마케팅 전략에도 활용되고요. 광고 전략에도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 태도의 기능이라는 것이 이 네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태도의 기능은 광고에도 많이 활용되고요. 또 마케팅 전략에서 어떤 전략을 펼칠까? 어떻게 보면 광고 전략에 더 많이 활용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앞에 마케팅 전략이 우선 방향을 결정하겠지만 우선 첫 번째 기능이 적응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응 기능. 적응 기능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외부 환경에 대응하여 보상을 극대화하고 처벌을 극소화할 수 있도록 태도를 조정함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고 시정 환경에 적응하는 수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제품을 샀을 때 그 제품을 삼으로 해서 내가 어떤 보상이 나한테 어, 작용할 거며,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은 감소되고, 그래서 처벌이 국소화될 수 있도록 태도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거에 적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본적인 적응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제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능이 자아 방어 기능이다. 자아 방어. 나의 감추고 싶은 욕구라는 게 있죠. 사실은 본능적이거나 충동적인 그런 욕구들이에요. 그런 거 이제 대표적인 게 열등감, 불안, 수용하기 어려운 충동, 이런 것들이 내 어떤 내부에서 일어나는 욕구, 본능,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열등감이나 불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키가 좀 작은 사람들은 옷을 살 때 어떻게 사요? 좀 키가 커 보이는 옷을 선택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좀 뚱뚱한 사람은 내가 좀 날씬하게 보이는 옷을 사려고 하죠. 이게 바로 자아 방어 기능이 있다는 거죠. 자기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서 작용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방어 기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방어 기제라는 것은 어디서 등장해요? 프로이트가 말한 그 무의식적, 우리 인간의 무의식적 욕구를 얘기할 때 방어 기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신분석학 공부를 하다 보면 거기서 방어 기제라는 용어도 나오고, 그 방어 기제도 다양하게 소개가 되죠. 그래서 방어 기제라는 것은 내가 남들 앞에 그렇게 보이기 싫어서 내세우는 핑계거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흔히 사용하는 방어 기제는 뭐예요? 자기 합리화라는 거죠. 합리화. 그죠? 합리화. 그게 아주 우리가 흔히 자주 사용하는 방어 기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왜 그래요? 내가 그대로 이 속을 들여내 보이면, 다 드러내면 다른 사람들이 비난을 할 것 같고, 나를 비웃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내는 방어막 같은 거예요. 방어 기제가. 감추고 싶은 거죠. 그 실제적인 모습은. 그게 바로 자아 방어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소비를 할 때 이러한 자아 방어 기능을 하는 제품들을 소비하는 쪽으로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없어 보이는 걸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오히려 막 있어 보이는 그런 체를 하고 싶은 거죠. 사실 내가 지금 뭐 명품이라는 거를 사서 그거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내 형편이 그렇게 안 돼요. 근데 남들한테 드러내 보이려고. 내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는 그런 명품을 하나 걸치고 다니는 거죠. 뭐 그런 게 자아 방어 기능이다라는 것은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기능은 가치 표현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치 표현. 이거는 이제 자기의 셀프 컨셉, 자아 개념과 관련된 거죠. 셀프 컨셉이나
가치관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우리가 가치 표현 기능과 관련돼서 소비를 하는 제품들도 꽤 많잖아요. 자기 자신의 어떤 추구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제품들을 구매하려고 하는 부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가치 표현 기능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기능이 지식 기능이에요. 지식 기능이라는 것은 주위 세계를 이해하는 중거 체계나 기준을 제공해 준다는 의미로서 소비자가 매일 직면하는 수많은 정보를 조직화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초를 제공하시는 것이다. 이건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어떤 제품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성능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한 신념, 그런 것들을 내가 평가하기 위한 그런 정보들을 얼마나 가지고 그런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지, 그게 바로 지식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소비자 기업과 지식 부분, 제품 지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봤잖아요.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이 지식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위 세계를 이해하는 중거 체계 또는 기준, 그런 것들, 태도가,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준다는 의미로서 소비자가 매일 직면하는 수많은 정보들을 조직화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능이 결국은 제품과 다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제품은 어떤 기능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적응 기능이다 하는 것은 크레스트 치약이라고 미국에서 이제 나온 제품인데, 치약이죠, 말 그대로. 크레스트 화이튼스 티스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 이빨을 하얗게 해주는 거예요. 적응 기능. 그런데 도움이 되는 치약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아 방어 기능. 이 말보로라는 담배 브랜드가 이 말보로 광고를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수도 있는데, 말보로 광고가 담배가 어떻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이게 물론 오래된 광고인데, 이전에 나왔던 마치 한 그 영화 장면 같은 그런 서부의 어떤 광활한 그 야외에서 밤중에 그 카우보이 복장을 하는 남자가 야영을 하면서 담배를 딱 피워 물고 담배 연기가 쫙 뿜어져 나가요. 그게 바로 남성성을 좀 굉장히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광고예요. 거기에 이제 말보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보로가 말보로 스모커스, 말보로를 피우는 흡연가들은 머스클린이다, 남성적이다라고 이렇게 카피를 내보내는 거예요. 원래 미국의 남성성의 상징이 바로 카우보이예요. 서부의 사나이죠. 그래서 말보로 광고를 보면 굉장히 담배 광고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그냥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광고를 내보냈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바로 남성성을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측면이 강하게 부각돼요. 그래서 말보로 담배는 거친 남자들이 피우는 담배다 라는 이미지를 형성시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치 표현 기능. 이 펩시콜라가 펩시 드링커스, 펩시를 마시는 사람들은 싱크형, 젊은 사람처럼 젊은 생각들을 한다.
이것 또한 가치와 관련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젊은 생각을 하더라. 음, 펩시를 마시는 사람들. 뭐, 펩시 마시는 사람만 젊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젊게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런 식의 광고를 함으로써 펩시콜라를 마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젊게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가치 표현 기능을 연결시켜 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식 기능, 세븐업. 사실은 이 콜라도 그랬지만 사이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븐업이 사이다 종류의 음료죠. 세븐업 이즈 카페인 프리다. 음, 무카페인이 바로 이 세븐업 사이다는 카페인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걸 그냥 알려주는 정보의 기능이에요. 뭐 커피에도 우리가 무카페인 커피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어떤 제품의 정보를 제시하면서 그 기능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사람들이 카페인이 별로 안 좋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 카페인 프리 음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태도의 기능, 네 가지 기능과 제품을 연결지어서 설명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많은 광고에서 많은 제품들이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부각시킬 건가를 사실은 소비자 태도라는 것을 파악해서 야, 우리 제품은 소비자들이 이런 제품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파악해야겠죠. 뭘 바라고 우리 제품을 쓰는지, 우리 제품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건지, 뭘 충족시키고자 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해내고 우리 제품, 그 제품에 대해서 우리 브랜드는 이렇게 얘기를 하자라는 것을 결정 짓는 거죠. 그게 이제 마케팅 전략과 광고 전략에 활용되어지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예, 지금 10월 중순이 다 돼가는데도 날씨가 꽤 더워요. 제가 잠시 끊고 목 좀 축이고 다시 또 이어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어, 이 태도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태도의 정의와 어떻게 보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죠. 태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태도라는 그 개념을 초창기에만 해도 많은 연구자들이 인지와 감정과 행동을 다 포함되어 있는 세 가지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이제 태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최근에 들어올수록 감정만을 가지고 태도라고 보자 하는 이론론에 더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태도가 형성되기 이전에 선행적으로 우선 인지적인 요소가 우선 작용을 해요. 그리고 인지적인 요소에 의해서 평가적인 요소인 감정적 요소가 태도로서 작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적 요소, 즉 의도적인 요소가 이어져서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태도는 이 세 가지의 요소가 다 갖춰져야지 태도의 구성 요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지적인 요소라고 하면 지식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상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지식이나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뭐는 어떻다, 뭐는 어떠하다,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화이트 맥주라는 것은 깨끗한 물로 만들었다. 화이트 맥주가 깨끗한 물을 사용해서 만든 맥주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나는 화이트 맥주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태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느낌이 형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감정적 요소라고 하는 측면이죠. 그래서 나는 화이트 맥주를 구입하려고 한다. 그게 이제 바로 행동 의도죠. 그래서 이거를 행동적 요소, 의도적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상에 대한 행동 성향이에요. 이게 태도의 기본적인 세 가지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기 전에 그 대상이 어떻다라고 하는 정보를 일단 알아야겠죠. 그게 바로 지식적인 부분이에요. 뭐는 어떻고 저쩌고 해서 이거는 좋은 건데 또 이거는 나쁜 건데 좋지 않은 건데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여러 가지로 취합을 하지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라는 평가를 그냥 하진 않죠.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쟤는 왠지 싫어, 그냥 싫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에 대해서는 왠지 쟤는 좋아, 호감이 가, 그냥 좋아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기에는 어렵지요.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이런저런 정보들을 쭉 접하고 나서 얘는 이런 게 있네, 이런 측면이 있네, 성격이 좋네, 뭐는 어떻네 하는 그런 정보들, 그런 지식들이 쌓여서 모여지면 그 대상에 대해서 정보를 정리하죠.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해서 이렇구나. 그래서 나는 그 친구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게 바로 호의적인 감정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감정이고 태도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친구하고 가까워지고 싶어. 접근하려는 경향성이 증가하게 되겠죠. 또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네거티브한, 별로 좋지 않은 정보들을 통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형성돼요. 그건 부정적인 태도가 형성됐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친구와 거리를 두고 싶다, 멀어지고 싶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인지적인 요소, 감정적 요소, 행동적 요소가 태도에 다 포함되어 있는, 다 연결되어지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예전에는 인지와 감정과 행동을 다 태도라고 같이 삼원론이라고 해서 그 세 가지가 다 태도라고 봤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태도는 감정이니까 그 태도는 감정만을 띄어서 우리가 태도라고 하자라고 보는 관점이 더 우세해졌고, 그게 지배적인 이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태도는 일단 감정으로 보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태도가 형성되기 이전에 인지적인 요소에 의해서 태도가 형성되는 데 영향을 미치고, 그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행동적인 부분이 또 결정되는 거니까, 후에 결과적으로 태도가 형성되어지는 것에 따른 결과로서의 행동 경향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태도의 우리가 구성 요소까지 살펴봤는데, 아마 요 중간고사는 요 태도의 구성 요소, 태도의 정의, 요까지만, 태도의 정의와 기능, 요 정도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고요. 요 이후에 배우는 내용들은 이제 기말고사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동영상을 하나 보든지, 아니면 그 다음 주에 그 제가 시험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해서 출제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유형은 OX, 단답형,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가고 어, 우리가 배운 범위 내에서 제가 이 강의 자료를 통해서 강의한 내용을 그대로 제가 출제하니까 정말 너무나 쉽죠. 사실은 시험 문제는 매우 간단하고 단순해요. 근데 시험 문제를 어, 푼 결과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고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시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 높으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이 강의를 들은 분들은 분명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사항 있으시면 꼭 질문을 좀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